왜 나는 똑같은 실수를 또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끝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집니다. 이미 경험했고, 이미 아팠고, 이미 후회한 일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 고리를 끊지 못할까요? 단순히 실수한 것을 넘어서 그 실수가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실수를 부주의나 능력 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만, 실수의 반복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은 감정과 경험의 동물입니다. 이성으로는 그만두자고 결심해도 감정은 이전의 익숙함을 갈구하고 뇌는 익숙한 행동 패턴을 안정감이라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의 굴레에 갇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적 고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과거의 행동이 나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에는 불안이 따르기에 다시 그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 익숙함은 꼭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받고 실패하고 후회했던 방식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다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방향을 다시 선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항상 먼저 다가가고 상처받는 관계 패턴, 자신을 낮추며 남을 만족시키려는 습관, 또는 중요한 일을 미루고 후회하는 행동들은 모두 이와 같은 반복 속에서 발생합니다. 이 반복은 학습된 무기력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 처음 이 개념을 정립했을 때 실험에서 동물은 도망칠 수 없는 고통을 여러 번 겪은 후에는 도망칠 기회가 생겨도 더 이상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에서 반복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실패를 경험하면 그 고통의 기억은 나는 바뀌어도 소용없다는 무력감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알아차리면서도 또 반복하겠지라는 식의 체념 속에 자신을 내맡기고 그렇게 다시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감정과 신념의 뿌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존감을 깎아먹으며 변화할 수 없다는 자기인식을 점점 강화해 갑니다. 이 과정은 반복의 고리를 더욱 단단히 만듭니다. 또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낙인이 실수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 안에 갇힌 채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포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반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처음으로 실수의 회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 실수를 되풀이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에게 그냥 조심하면 되잖아라는 말은 너무나 가볍고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의지나 노력의 문제 이전에 마음속에서 이미 반복되도록 설계된 감정의 회로와 신념 체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주변인들에게 넌 왜 그것도 못하냐는 식의 비난을 자주 듣고 자란 사람은 실수를 하면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먼저 자책하는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이 자책은 어쩌면 일종의 자기 방어가 되어 외부의 비난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먼저 공격함으로써 상처를 덜 받으려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어 방식이 몸에 배게 되면 결국 실수 이후에도 변화 대신 자책만 반복하며 그 실수를 다시 저지르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감정을 반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조차 익숙하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안전하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예컨대 늘 무시당하는 연애를 반복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직장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이유는 단순한 현실적 제약이 아니라 그 감정이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익숙함은 불편함보다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변화는 늘 낯설고 낯선 것은 뇌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설령 그 자리가 고통스럽더라도 머물게 되는 것이죠. 즉, 실수는 논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자동 반응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 구조는 내면화된 시나리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게 설정해둔 역할극이 존재합니다.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 나는 중요한 순간에 실수하는 사람. 이런 무의식적 정체성이 행동을 결정짓는 프레임이 되고 우리가 선택하는 말과 행동, 심지어 관계까지 그 시나리오에 맞춰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강력한 이유는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깨달음이나 의지로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전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고 같은 실수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 그 자체보다 실수 이후 받게 될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모욕당하거나 큰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 기억은 뇌리에 강하게 남아 우리의 반응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될까봐 위축되고 그 결과 더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강박에 오히려 갇히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실수는 과거의 감정, 경험, 신념 그리고 무의식의 집합체이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정서적 패턴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단순한 행동의 실수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내면의 신호이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과제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수를 반복한 뒤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 두 번 다시 같은 일은 겪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한동안은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느새 같은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익숙한 유혹에 휘말리고 이전에 했던 선택을 다시 하고 똑같은 실수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부족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동은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 뒤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의 역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독선적인 상사를 참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직장을 옮긴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매번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비슷한 인물과 갈등을 겪고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 말은 사실 왜 나는 같은 반응을 하게 될까로 바꿔야 맞습니다. 환경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그가 가진 감정의 패턴과 자기방어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 패턴의 무의식적 고착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조건을 찾아가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며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신경생물학적인 이유도 작용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행동보다 익숙한 반응을 선호합니다. 뇌 속 뉴런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강한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이 연결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화됩니다. 이는 일종의 정서적 근육 기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후회할 줄 알면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그 감정 회로가 너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회로 위에서 살아가고 감정은 스위치처럼 눌리면 그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 자동 반응을 끊기 위해선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회로 자체를 다시 훈련해야 합니다. 문제는 뇌는 불편을 싫어하고 감정은 낯선 것을 거부한다는 점입니다. 변화는 곧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덜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하려면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을 즉시 터뜨리지 않고 내면에서 가라앉히는 연습, 익숙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선택을 시도하는 용기, 과거의 패턴을 멈추고 관찰하는 태도 등이 요구되죠. 이건 단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뇌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당연히 고통스럽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먼저 그 실수가 나오는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을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에 휘둘리는지를 알아차려야 하죠. 이 자기 인식은 실수를 멈추는 첫걸음입니다. 다시 말해 행동을 바꾸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정서적 흐름 속에서 그 행동을 반복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행동이 아니라 인식에서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우선 패턴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새로운 반응을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알고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이죠. 이번엔 참자고 다짐하지만 결국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고 이번엔 다르게 말해보자고 마음먹어도 어느새 익숙한 말투가 입에서 먼저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반응은 우리에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건 불편하다는 뜻이고 불편함은 뇌와 감정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본능처럼 기존의 방식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단 하나, 멈춤입니다. 무언가를 하려는 그 찰나에 자동 반응을 멈추는 것.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자극했을 때 곧바로 반박하거나 공격하지 않고 지금 이 반응은 익숙한 패턴이 아닌가라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멈춤이 바로 변화의 진입점이 됩니다.
멈춘다는 건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감정과 반응을 의식의 테이블 위에 올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의식 위에 올라온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된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일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과 거리 두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현상일 뿐이지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분노가 치밀어도 그 분노가 나의 전부는 아니며 그 감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반복을 끊는 가장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공간을 만드는 순간 그 안에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짜 나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괜찮다는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반복한 뒤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역시 나는 안 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주저앉는 순간 뇌는 변하는 고통과 수치심을 수반하는 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엔 더 빨리 포기하게 되죠. 오히려 실수는 우리가 오래된 회로를 얼마나 자주 써왔는지에 대한 증거일 뿐입니다. 실수를 반복했다면 그건 뇌에 익숙한 반응이 아직 더 강하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그걸 조금씩 바꿔나가면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비난이 아니라 자기 이해로 접근해야 진짜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결국 우리가 반복되는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 멈추고 그리고 나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세 단계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엔 서툴고 생각보다 어렵고 때론 좌절스럽겠지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달라진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멈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숱한 후회를 경험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선택을 했을까? 이번엔 다르게 해보려 했는데 왜 결국 똑같은 결말을 맞이했을까? 이러한 후회는 반복될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변화는커녕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체념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신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 이번엔 진짜 달라지고 싶다는 바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은 모두 변화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의식의 빛 아래 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실수가 반복될수록 우리는 단지 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연습이 부족한 사람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피아노를 처음 치는 사람은 같은 음을 수십 번 틀릴 수밖에 없듯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이론이 아니라 매번의 실패한 시도 속에서만 다듬어집니다. 오늘도 같은 실수를 했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여전히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더 반복해야 할 뿐이고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실수에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수를 통해 나의 반응 패턴, 두려움의 구조, 감정의 회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특정한 말에 유난히 예민할까? 왜 나는 선택의 순간에 늘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할까? 이런 질문은 나 자신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숨어있는 오래된 믿음과 상처를 만나기 위해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로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수는 문제 행동이 아니라 아직 치유되지 않은 감정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깊은 관찰과 연민입니다. 삶은 수많은 루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지라도 그 반복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 눈을 뜨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처음엔 낯설지만 그 반복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감정을 잠시 멈춘 그 1초, 이해하려는 태도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나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어디선가 거창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늘 반복되던 그 장면에서 내가 단 1도 다르게 반응했을 때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찾아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다른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같은 실수의 굴레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